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미얀마에서 지난달 28일과 그제 군부의 무차별 발포와 폭력으로 최소 54명이 숨졌습니다. 체포 구금된 사람은 1,700명을 넘어섰고요.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중앙은행 명의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10억 달러를 인출해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는데요. 이미 이 돈은 마약 밀매, 돈 세탁 같은 범죄 연루 정황이 있어 회색 명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존 바이든 대통령은 이 거래를 무기한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인터넷 차단 상태고 미얀마 국민들은 태국에서 유심을 구입해서 나라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태권도를 익히고 춤을 추던 미얀마 소녀가 군부의 총을 맞고 숨쉬기 전 입고 있던 옷에 적힌 말입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되려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 시민의 관심과 후원이 미얀마에 닿아야 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미얀마를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2021년 3월 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은 트렌드 수다로 함께합니다. 저의 영원한 수다 파트너 마크로맨 엠브레인의 윤덕한 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영원한을 붙였어요. 어떡하죠? 우리 영원한. 끝까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뜨뜻미지근하세요 두 분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별로예요? 저만 좋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자주 불러주셔야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봐요. 저희 생생경제 수다 떨 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코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트렌드 수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있잖아요. 평소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들을 두 분이 너무 의미 부여를 해서 있어 보이게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런 대화들을 우리가 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이 저희는 코너를 참고로 좋아합니다. 있어 보이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니, 있는 이야기를 제가 네.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굉장히 있어 보이게 전달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자리에 가서 있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주제들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들어주시고요. 더 현대 서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단, 윤 이사님, 네. 더 현대 서울 다녀오셨어요? 아니 못 가봤습니다 아직. 근데 와. 가본 사람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들었습니다. 어떻대요? 끝내준답니다. 어떤 면에서 끝내준대요? 일단 환경이 쾌적해요. 거기에 폭포나 이런 게 있대요. 뭐 이렇게 실내에? 예, 실내에 숲이나 인공 폭포 같은 조형물이 꽤 쾌적하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여가 생활을 하는 느낌으로 놀러 간 느낌으로 이렇게 거기를 거닐 수 있게 돼 있다랍니다. 휴식 공간도 많고. 그렇군요.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섭외를 하시는 바람에 어머, 왜 그러세요? 지금 복수하시는 거예요? 예 보복을 합니다. 우리 보복서울 얘기할 건데 저희가 어제 좀 급하게 섭외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더 현대 서울을 꼭 해야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저희가 섭외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더 현대 서울 여러분들 일단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의도에 지난달 26일 날 문을 열었고요. 국내 최대 맞습니까? 국내 최대 맞습니다. 예. 국내 최대 백화점? 예, 예. 백화점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싶어요. 백화점이 맞죠, 기본적으로. 백화점인데 컨셉이 좀 다르고 이번에 약간 독특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아서 찾아보시면 근데 뭐 이 정지선 회장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뭘 데뷔를 했다 이렇게 해석한 기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깎아서 들어야 될 것 같고 네. 그 현상 이면에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이면에. 특징적인 현상이 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가보시진 않았지만 우리 평론가님 소문은 들으셨어요?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질려버려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이렇게 보도 매체들 보니까 네.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현대백화점에서 혹시 뭐 바람 맞거나 이별하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현대백화점에 굉장히 그렇군요. 별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것 그렇군요. 같아요. 더 현대서울에서 저한테 뭐 아무것도 없겠네요. 자, 더 현대서울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하루 매출이 102억 원을 찍었대요. 이 금액이 백화점 업계 매출 1위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크리스마스 성수기 때나 내던 실적이라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몰릴까요, 이사님? 이게 조금 이제 상황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뭐 여기저기서 보도가 많이 됐지만 지금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한 6일 동안 전체 매출은 한 370억대 정도로 매출을 기록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네. 1일 최고 매출을 한 100억 넘게 찍었다고 하는데 이 기록이 이 종전에 가장 가까이 이제 그 백화점을 개점한 게 판교점이라고 그래요. 2015년도에. 네. 지금부터 6년 전인데 그때 8월 달에 했을 때가 한 180억 정도를 기록해가지고 그때보다도 2배가 훨씬 넘는. 네. 원래 목표 매출은 130억대 정도였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한 3배 가까이 찍은 거죠. 그 매출 절반 이상은 이제 뭐 그 가전 리빙, LG나 삼성이 있는 이제 가전 리빙에서 나왔다 그러고. 네. 근데 이 현상의 몇 가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 한 10년 이내에 네. 백화점이 서울 시내에 개장한 적이 없어요. 아, 새로운 뉴플레이스였군요. 네.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젊은 층한테서도 그렇고 기억에 서울 시내에서 백화점 개장한 것들을 가본 기억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큰 공간에 백화점이 개점을 한 경험들이 없기도 하고 이 자체가 굉장히 희소한 경험이고. 그랬군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외부 활동을 줄이는 게 편하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 라이프스타일 코로나 시대의 라이프스타일 조사를 2차, 3차, 4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4차에는 인간관계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했던 것들이 역전됐습니다.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 게 사람들이 여가활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가활동의 제약에 있어서 암묵적인 결핍감을 아주 크게 느끼고 있을 때 시점이었고 그다음에 거기 작년에 폴리티코라는 데서 발표를 했을 때 작년 방송에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외부 활동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니즈가 생길 거다. 그거 이면은 뭐냐면 실내 활동이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실내 활동이 관리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합니다. 아,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죠. 방역에 개인별로 철저하니까. 다 이렇게 방역하고 관리하고 이 시스템적인 관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가 활동에 대한 결핍하고 안전함이 붙으면서 이게 굉장히 크게 폭발한 거고 그 뒤에 되게 숨어 있는 코드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여기에 그 보통 백화점의 1층 매장은 그걸로 깔려 있거든요. 네. 명품 그 화장품 매장으로 깔려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루이비통, 그 에르메스, 샤넬이라고 하는 3대 명품의 명품. 대장이라고 하는 매장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1층에? 되게 독특하게는 아르켓이라고 하는 매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기 아르켓이 뭐냐면 이게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고 하는 그 모토 하에서 H&M 계열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싸진 않아요. 근데 아주 명품 수준으로 비싸진 않는데 이 매장 앞에 그 젊은 세대가 줄을 서서 샀습니다. 그거를 그렇군요. 언론에서는 명품에 줄 섰다고 했는데 이 브랜드는 명품이 아니고 친환경 컨셉에 딱 맞는 이 아르켓 매장이 한국에서 최초 1호 매장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디다스부터 해가지고 몇 개의 굉장히 유명 브랜드가 80% 이상 할인한다고 온라인에서 미리부터 홍보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홍보나 프로모션들을 워낙 잘하기도 했고 거기 장소가 굉장히 희소한 제품들과 그 다양한 혜택들을 미리 준비해놨죠. 그리고 여가 활동에 대한 결핍들이 합해지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방문자가 뭐 100만이 넘나 그래요. 와, 오늘 우리 이사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죠? 네. 네. 자, 왜 이 더 현대서울이 인기가 있느냐. 일단 백화점 개점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코로나로 여가 활동에 대한 결핍이 있는데 거기에 또 실내 활동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확신. 우리의 결핍과 확신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몰고 오게 된 거고 또 하나는 기존의 백화점 문법이 아니라 좀 시대의 정신을 담은 업종들을 1층에 전면 배치하는 그렇죠. 그런 전략이 사람들에게 통했다. 기존의 백화점에서 보던 아이템들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평론가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뭐 백화점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백화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 근데 저는 백화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백화점이라는 100가지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품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컨셉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쇼핑이고 다른 하나가 오프라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몰링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뛰어넘는 어떤 컨셉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백화점을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기존에 있는 백화점 내지는 쇼핑센터 같은 경우 보면은 되게 이제 디자인 구성이 물건을 꽉꽉 채워놔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예전 방식이죠. 딱 들어가자마자 매장이 쫙 진열되어 있고 거기서 다양한 제품들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몰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몰에서 어떤 디스플레이된 이제 상품들을 보면서 뭔가 즐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좀 더 나아가가지고 멀티플렉스 방식을 백화점에 접목해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일단 공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불러 모으게 하는 동기가 물건이 백화점 방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른 요소,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일단 인식을 시키게 되면 일단 거기 가서 네. 놀다가 네.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모두 다 이제 가족 중심으로 모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들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어떤 시대적인 정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실외 공간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리고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단 있는 건물 안에서 방역에 관련돼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걸 리뉴얼 수준이 아니고 방역에 맞춰가지고 다시 재구성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참에 이제 백화점 업계가 뛰어든 것이고 무엇보다도 도시 중심 안에 이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살린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 가는 거를 지치고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라고 하는 어떤 서울의 중심에 네.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 것. 이런 것이 일단 컨셉의 기본적인 건데 뭐 물론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은 개점 효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신장 오픈한 지 개업 얼마 안 효과. 됐으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차량 이부제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백화점에 가는 목적이 물건을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열해 놓고 딱 그렇죠. 들어가면 매장이 한눈에 딱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일단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시대정신에 맞는 그런 인테리어도 하고 그런 구성도 갖추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사람 모으는 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사람 모으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럼 사람을 어떻게 모을 거냐.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겠죠. 그거는 더 현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인 기본적인 원칙일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 실내에서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관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다 보니까 더현대 서울도 지금 주말 차량 2부제를 하는 것처럼 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게 이런 대기업 중심의 굉장히 멀티플렉스한 건물은 이게 가능한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로만 몰리고 맞아요. 또 소상점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0928님도 문자로 대기업 말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올랐다는 뉴스를 듣고 싶어야 하셨어요. 이분도 저하고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소식 지금 들으면서. 사실은 그래서 이 코드를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이 다시 성장하는 거 아니냐, 혹시 반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읽으시면 안 되는 게 오프라인 매장의 현실은 여전히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거는 팩트고요. 지금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찾아보니까 이제 북미 지역에 있는 60군데 이상의 오프라인 그 극장들을 다 이제 폐쇄했다 그러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그 패션 기업 패션은 오프라인 매장을 전체 폐점을 하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뭐
잘 알다시피 노노 재팬으로 이제 일본 불매 운동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유니클로요. 유니클로도 네. 그 매장들을 계속 줄이고 있어서 오프라인 패점이나 오프라인이 불황인 거는 사실인데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는 근데 잘 되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그 특징은 뭐냐면 온라인 기반이 하고 잘 연결한 데만 잘 됩니다. 이 코드를 잘 읽으셔야 되고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는 곳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기업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 더 현대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컨셉이 헷갈려요. 정말 백화점이냐. 근데 몰에 가까운데 컨셉은 백화점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케팅을 전통적인 백화점 중심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VIP나 VVIP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게 숨겨진 코드인데 작년 기준으로 VVIP 백화점에 이 기준들이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제가 갖고 있는 아는 사람이 VVIP였는데 네. 엄청나게 사는 거죠 백화점에서. 그렇죠. 근데 그분이 기준이 훨씬 올라갔어요. 아. 그래서 더 많이 사야 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현대에서 그 많은 매출의 상당부 50% 이상 어디서 났냐면 가전에서 났습니다. 네. LG나 삼성에서 가전이 났고 지금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집안의 인테리어에 대한 큰 욕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큰 돈이 들어가는 가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대중적으로 모일 수 있는 소재는 충분했지만 전통적인 마케팅은 더 이렇게 격렬하게 VVIP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백화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은 놓치지 않을 거고 사람들은 여기를 약간 공원 비슷하게 여가 공간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본질은 백화점이지만 본질은 포장은 뭐 공원도 갖다 놓고 대중적으로 실내에. 자주 방문을 하겠지만 여기서 뭐 일상용품들을 자주 살 수 있는 공간처럼 네. 여길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론가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뭔가 물건을 팔려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단독 매장보다 이런 데 무조건 입점해야 되는 거고 또 사실 이런 데 입점하려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창의적으로 김혜민 브랜드를 냈어요. 누가 입점시켜 주겠어요. 대기업의 대리점을 내는 게 훨씬 빠르지. 이러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문화가 굳어지는 게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의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은 대기업 계열의 그런 오프라인 매장만 이제 그들의 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네. 사실 매체에서 많이 보여준 거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방문을 했고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문하신 분들이 마치 큰 소비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은 이 시민들이 디스플레이 무슨 병풍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 명품 소비 혹은 고가의 그런 상품에 대한 소비가 더 증가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과연 보복 소비 관점에서 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훨씬 더 돈이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돈이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도 아마 내심으로 이 전략은 그런 고가의 명품족들을 겨냥을 해서 네.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더현대 서울에 입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어떤 우리 일상용품을 가지고 입점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환영도 잘 받지 못할 것 같고요. 거꾸로 그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입점도 결국 서민과는 좀 다른 그런 세계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씁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 언론 매체에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양상들이 더현대 서울 안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 현대 서울의 뭐 마케팅 전략 그리고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조금 주제를 확대해서 그래도 저는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린 거는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많이 참았다. 우리 안에. 이제 고마해라. 우리 이제 집에 못 있겠다. 그러고선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보복 소비도 각자의 소비의 텀이나 폭은 다 다르죠.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그렇지만 보복 소비라는 말이 대세가 될 만한 상황들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지표상으로 보면 보복 소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약해요. 언론사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복 소비와 관련돼 있는 기사의 소재, 소비되는 상품들은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건 명품에 대한 반응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언론에서 바이라인이 없는 것도 많고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난 2월 22일 날 발표한 그 소비 동향,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은 네. 뭐 2개월 연속 올라가지고 뭐 소비 심리 지수가 올라갔다. 이게 보복 소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서 97.4예요. 100보다 아래면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생활용품이나 경기 수입이 나빠질 거라고 전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작년 11월에 99까지 올라갔는데 12월 달에 91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작년 4월에 70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이제 등락이 있는데 방역이 세지면 이거는 안 올라갑니다. 방역이 약해져야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반비례 관계고 이게 보복 소비나 제2의 욜로 같은 현상이 오려면 잘 생각해 보시면 명확하게 이 종료 선언이 나야 돼요. 2016년도에 욜로라고 하는 큰 유행을 가져왔던 현상의 기반은 뭐였냐면 2015년도 메르스가 12월 23일 날 공식적으로 종료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글로벌하게 팬데믹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둘러 막 나갔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종료 선언이 나냐? 제가 보기엔 수년 걸려요. 불확실성 300~400명대라 같이 가는 상황이죠. 불확실성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불확실성하고 같이 가는 상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충분하게 소비하겠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여행을 멈춰가지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축이나 투자를 합니다. 지금. 그 돈을. 작년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해외여행을 많이 갔던 사람들이 초기에는 독서나 영화 같은 걸 많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운동이나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저 아닌 사람도 해외여행 하려고 개돈 모아둔 거를 주식 투자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딱 그게 나왔는데 작년 7월 달에 잘 생각해 보시면 에슬레저룩이 갑자기 나팔렀어요. 아니면 하반기부터 투자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했고 그 동선하고 같이 가고 저도 사실은 최근에 소비가 아니라 대출금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아, 그 쓸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큰 돈 금리가 오르고 없죠. 있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네네. 네. 그렇군요. 아, 욜로도 그 뒤에 메르스가 배경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은 아직까지는 보복 소비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환경이고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용어의 바로잡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 소비라는 건 사실 그 약간 마케팅 쪽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제발 해줘 이런 바람을 담은 언론사 거군요. 일부 이제 경제 신문에서 이제 바라는 것이고요. 네. 물론 지표상으로는 좀 증가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동복 같은 경우 한 이제 통계를 보니까 뭐 200% 이상 증가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는 사실 신학기이기 때문에. 네, 학교를 또 작년보단 갈 수 있게 됐거든요. 많이 갖게 됐고 네. 또 이 뭐 개강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료 쪽 특히 또 아웃도어라든지 화장품 등이 일부 이제 좀 판매가 됐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일반 어떤 생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복 소비냐 이렇게 볼 수가 없겠고 사실 그 저는 이름을 지금 현재 약간 지표상에 나오는 거는 숨통 소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다. 숨통 소비.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모처럼 그 연극 쪽에서 어렵게 연극 한 편 올렸어요. 정말 어렵게. 어차피 우리 박사님이요? 아니요. 제 아는 분이 올려서 거기 이제 갔는데 그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십시일반을 모아가지고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요. 그래서 가니까 그게 약간의 숨통을 틔우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주변에 낙지볶음을 사셨어요. 그런데 식당이 10시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와, 그 짧은 시간에 먹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마셔야 돼요, 요새. 많이 해봤어요. 와, 정말. 더 취하더라고요. 더. 그 맞아요. 정도의 수비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봄에도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간다 말씀하셨잖아요. 웬만큼 지금 공유가 됐어요. 물론 겉으로는 좀 빨리 퇴치 안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좀 길게 보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저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모르긴 몰라도 구매력제가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지금 돈이 쌓이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럼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축액이 너무 증가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많아져서 투기도 하고 투자도 네. 하는 건데 이제 그 할 사람들은 하고 또 그걸 갖고 쌓아놓는 사람들은 쌓아놓는데 그게 보복 소비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너무 먼 얘기다라는 그거를 말씀이시죠. 이미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기사 중에 가장 황당한 게 네. 미국에서는 저축률이 2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보복 소비가 붙어요. 그래서 보복 소비 준비? 뭐 이렇게 돼 있어 기사 제목이. 아,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게 앞으로 보복 소비를 할 준비라는 거예요. 총알을 장전하고 제가 있구나. 보기엔 언론사의 이런 거군요. 희망사항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또 소비의 여왕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소비는 총알이 장전돼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다 이제 빚으로 다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데. 자, 아직까지 보복 소비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대세는 아니고 사람들의 바람이 들어간 거다. 숨통 소비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트렌드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요. 더 현대서울의 흥행 비법에 대한 분석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윤덕환 이사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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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아니고 수다 트렌드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이 얘기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아빠 직업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자, KTX에서 햄버거를 먹은 20대 여성 이야기. 우리 평론가님 이거 어떤 일이었는지 좀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KTX 안에서 이제 햄버거를 먹은 20대 여성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약간의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승객이 먼저 제지를 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승무원이 와서 또 경고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뭐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얘기가 참 웃긴 얘기인데 어쨌든 웃을 수만은 없는데 너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지 알고 그러냐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 문장 때문에 이제 더 난리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KTX 안에서는 음식 취식을 하실 수가 없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게 경험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 대구에 이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유혹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정말 배고프거든요. 기차도 오래 타야 되고. 네, 기차도 오래 타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식사를 못 했을 그럼요. 경우에는 저도 유혹을 느끼게 돼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참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네. 자꾸 뭘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말겠지라고 했는데 계속 드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봤더니 수녀님께서 뭘 자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또 수녀님이라니까 조금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참 이거를 오죽하셨으면은 그러니까. 드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한번 쳐다보니까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네. 눈치를 본 거잖아요. 그렇지. 상대방이 눈치를 주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민분들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알죠. 공공 공간에서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상황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네. 안 되는 건 아니고 방역 수칙 때문이에요. 작년부터 안 됩니다. 네, 작년부터 안 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들 데리고 KTX 탈 일이 많거든요. 아이들 3시간 기차 타려면 입에 뭐라도 넣어줘야 얘네가 조용한데 제가 그걸 못해요. 그렇지만 지켜야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가 지금은 약속을 했어. 기차 안에서 먹지 않기로. 근데 이게 지금 20대 여성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지난달에 그 또 어학원 직원 한 분이 그 배달하시는 분에게. 배달하시는 분한테 또 막말해가지고 그것도 그 적나라하게 다 들으면 그 몸에 닭살이 올 정도로 논리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트렌드예요? 이렇게 막말하는 거?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도대체? 이 현상은 분석이 사실은 되나? 분석 그게 못하죠. 아주 뭐 최근에 더 드러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계셨고 계속 이게 기록된다는 걸 이렇게 착각하는 것인 거죠.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기록되고 저장됩니다. 네. 그리고 집단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언제든지 튀어나올 가능성이 배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논리를 잘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KTX 그분 동영상을 보니까 그 동영상 보는 것 자체가 약간 화가 날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안내 방송이 나와요. 맞아요. 계속 나와요. 경고를 계속 했다고 나옵니다. 들었고 그 계속 이후에 나와요. 이 승무원께서 그 자리로 돌아가셔가지고
일부러 안내 방송을 해요. 근데 계속 드시다가 놓고 아예 통화를 크게 하는데 안내 방송에 나와요. 통화를 하시지 마. 그 중간에 나와서 하시고 네. 하는데 그걸 다 들으면서 그냥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기록돼서 보면은 그분도 그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보면 깜짝 놀랄걸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다 남을 거라고 뭐 생각을 못 하시는 생각을 거죠. 못 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도 이런 이상한 분들은 있었지만 있었죠. 물론 이제 숫자는 전 좀 더 늘어났다고 네.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하지만 이게 기록되고 계속해서 저장되는 문제가 거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상대방에게 사과도 했고 코레일이 이 여성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사실 이거를 모바일 문화로 좀 이렇게 투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바일이라는 건 사실 핸드폰만이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동 공간 자체도 모바일 문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새롭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존의 모순들을 더 확장시켜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잠재되어 있던 사람들이 더 충돌하고 갈등을 이제 불러일으키겠죠. 또 그 원래 그런 성향이 있던 사람들이 그전에 해왔던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더 민감한 상황 속에서 이게 도출이 되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모바일 이동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정주성이 아닌 공간에서는 심리적으로 약간 무책임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더구나 이런 그냥 고정된 공간이 아니고 이 이동 공간에서 특히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자기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일탈전 행동을 해도 된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작년부터 버스라든지 뭐 지하철에서 그런 모바일 이동 공간에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모바일 문화를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공간에서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모바일로 퍼블리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소는 이제 어느 곳도 없어요. 어느 곳도 여러분. 없다는 거죠. 네. 완전 공감이라 네. 제가 이제 요 대목에서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 요거를 되게 고급지게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김정은 박사님이신데 슈필라움이라고 이제 배후 공간, 내가 개인적 감정을 이렇게 충분히 배출하고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 이게 예를 들어서 KTX 혼자 간다 그러면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내가 혼자 배고프니까 먹고 뭐 얼마나 힘든지 좀 쉬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또 심지어는 방 밖을 나가는 순간 이게 기록이 되고 누군가한테 해서 동선을 숨길 수가 없는 사회적 상황이 됐다는 걸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굉장히 그 우울하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뭐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나중에 이제 변명을 하셨는데 그 승무원은 개인적으로 고소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KTX는 아마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방역법 위반이니까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사람들이 그 개인도 불안하고 뭐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지금 집단적으로 다 분노하고 우울해가고 그러니까 있어요.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우리가 이해해 줄 상황이 그렇죠.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까 되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게 저도 먹고 싶었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잘 참았어요. 분노와 네. 불안과 우울을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 했냐면 이 KTX 같은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이 술 먹거나 밥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뒷담화에 야, 그 사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이상한 야, 그 사람도 있더라. 사람을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면대면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은 술자리 잡담으로 해소가 되는데 지금은 그 관계가 없어짐으로써 이 부정적 감정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직접 직접 공격하는 공격하기 거. 때문에 더 날카로워졌고 더 강력해졌고 그런 거대한 추세 안에 지금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코드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뭐 이건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기에는 행동이 너무 천박해서 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참고 있는 상황에 그 사람 혼자만 이해받을 권리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좀 우려해야 될 게 뭐냐면 비대면의 약점과 한계도 분명히 존재해요. 뭐냐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정말 이분이 잘못했다는 게 명명백백하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이게 사실관계가 뒤바뀌거나 왜곡돼서 만약에 유포됐을 경우에는 모두 다 분노하고 계시고 참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에게 그걸 쏟아 부으려고 하는 심리가 언제든 마그마처럼 지금 잠재되어 있거든요. 위험하네요. 아주. 그러다 보면은 약간 마녀사냥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요즘에 뭐 학폭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학폭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쏟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맞는 사안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분들도 꽤 그런 있어요. 경우도 있겠죠. 예, 실제로 그게 밝혀지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어떤 비대면 정보들의 또 한계도 있죠. 그러니까 비대면 내에서의 집단 분노 표출은 또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할 필요도 있네요. 네. 최근에 사실 뭐 돈줄 낸다 뭐 이런 단어가 유행을 했어요. 근데 물론 긍정적인 입장, 돈줄 낸다는 건 혼줄 낸다라는 단어에서 돈으로 이제 혼줄 낸다라는 건데 사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주한테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네. 예, 뭐 폭증하게 해서 돈 맛을 좀 보게 한다라는 것이라서 원래 혼줄 낸다고는 상관없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이것도 약간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약간 엿서는데 장사를 못할 지경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영업 중단을 선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뭐 아까 분노만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뭔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뭔가 호혜를 베풀어주는 사람한테는 또 온정주의로 작용을 해요. 근데 비대면에 났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도움을 주려고 주문을 많이 했는데 그게 오히려 영업을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비대면의 어떤 한계성이라는 걸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공통적으로 사실은 이게 공격성이든 이렇게 선한 감정이든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개인 간에서 맞아요. 이게 약간 희석화되거나 이렇게 약간 평형화되는 공간을 넘어가지고 대상을 직접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을 되게 좀 중요한 코드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1시간 수다 떨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703님이 그래서 그 여성분은 네 집따님이시랍니까? 근데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 여성분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일까요? 그 뭐 승무원분이 다 이제 알아보셨다는데 결국은 공개는 하진 않으셨고. 보셨대요. 근데 그분이 또 그 글에 올린 거로는 그냥 일반인이셨대요. 네. 그냥 뭐 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마크로밀 엠브로이니 우리 윤덕한 이사님 그리고 김원식 평론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달 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